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 5월 30일은 20대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등원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다신 분들은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등원이 임박한 요즘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모시고 정치개혁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지만 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축하받고 네, 계시죠. 네. 예, 가는 곳마다 처음 네. 만난 사람들은 다. 예. 예. 요게 이제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네요. 그 그런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의원님이 되시니까. 욕 먹을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이제는 욕 먹는 일이 훨씬 많아졌다.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팟짱에 네. 출연하신 적 있으세요? 예.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꿈 희망을 여쭈었을 때 뭐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소야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이 됐습니다. 네. 어,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 가능성이 없다고는 안 했는데요. 높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돗자리를 하나 깔까요? 아니요.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만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를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네. 제가 평론가 시절에 봤을 때는 야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른바 선거의 펀더멘탈이라고 네. 하는 경제 상황도 안 좋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도 실제 수치와 상관없이 대중적 정서는 굉장히 나빠져 있는 거고 새누리당의 차세대 주자라고 그럴까요? 대선 주자가 명확하게 부각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가 후보 시절에 누렸던 인기에 비하면 지금 뭐 턱없이 부족하고 게다가 유승민 변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면 여당이 이기가 어려운 선거다. 네. 새누리당 정부 8년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저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는 이유로 거론했던 것이 분열 효과였거든요. 네, 네. 야권이 분열하니까 그걸 못 담아내는 거 아니냐 이랬던 건데 제가 실제 선거전 해보니까 야권 분열하면 안 된다. 야권이 단일화하거나 연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라고 네, 했던 네. 것에 핵심 근거는 새누리당의 40% 콘크리트 지지율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이 40% 지지율이 무너지면 야권 연대가 필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다른 몇 가지 요건이 결합하니까 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거였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선수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열망도 있었고 또 가능성이 있으면 네. 끊임없이 그쪽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라서 네. 뭐 정확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기대가 좀 섞인 건 사실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건데 우리 국민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당이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방향을 털어주시는 걸 보면 저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국민을 못 믿고 있구나. 국민보다 어떻게 보면 판을 읽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쪽팔렸습니다.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좀 창피했습니다. 네. 이제 좀 그 의원님이시니까 네, 좀 이렇게 격조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를 심판했고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습니다. 그렇죠. 빵석이에요. 한 석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후보가 좋다면 후보가 지역에 충실하고 선의를 많이 보였다면 길을 터주는. 그래서 어찌 보자면 1990년 민자당 합당 이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국민들이 제시한 이 방향을 그 좀 받아서 좀 이렇게
그 성과를 좀 내야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총선 지난 지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평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평가요.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평가하고 있고요. 제가 내용을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기자들한테 공개를 안 해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어, 선거 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도 했고요, FGI도 했고 해서 거의 내부 평가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공개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새누리당은 공개도 하고 그러던데. 좀 왜 졌는지를 따져보는 네. 것도 중요하고 또 왜 이겼는지도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결과는 이겼지만 네. 저희 조사해 보니까 야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야당은 한 게 없다라고 보는 게 한 50% 정도 나오니까 예. 실제로 저희 실력으로 이긴 건 아닙니다. 예. 그 점은 저는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네. 선거의 기본 이 다이나미즘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여야가 있잖아요. 예. 선거는 여당이 잘못하면 정권을 바꿔주고 다수당을 바꿔주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동등하게 놓고 네. 어디가 더 낫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선거는 기본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게 책임을 예. 우선 묻고 그 다음에 야당에게 대안이 될 만하냐를 따지는 게 선거의 기본 다이나미즘이거든요. 그게 기본 동학이에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새누리당이 정말 못해도 세월호 참사가 나도 네. 메르스 사태가 나도 그 반사 이익조차 못 누리는 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사 이익은 누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제 대안으로 좀 부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 만한 세력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는 저쪽이 잘못한 거를 이쪽에게 뭔가 기대해 볼 만하다. 요 정도까지 가 있는 거는 저희들은 성과라고 보고요. 사실 선거라는 게 저희가 네. 당선자하고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해보니까 네. 확실히 정당에게나 또는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에서 이기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기니까 예. 어지간한 차이와 이 갈등은 잘 해결하고 또는 뭐 심지어 덮고 넘어가는데 요즘 새누리당 보세요. 난리죠.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난리가 나는 거는 네. 선거에서 지는 게 얼마나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치명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술자리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이러저러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데 네. 우리가 하도 선거에 많이 접어서 아는데 새누리당의 갈등은 내가 볼 때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심각해질 거다.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급 어두워져요. 실제로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만약에 국민의 저희에게 기회를 줬다면 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침표라고 그럴까? 1단계 마무리는 내년 대선에서 끝나거든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네. 예. 이 선거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다행히 저희 당 지도부가 네. 그 숙제를 잘 알고 있어서 예. 오버하지 않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인식은 돼 있는데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앞서 이제 저는 그 진행되고 있는 줄 몰랐는데 FG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야당이 한 게 없다라고 답변한 응답률 저 50%가 된다는 것은 50%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넘었습니다. 한 50%좀 안 됩니다. 안 넘었어요? 네. 어쨌든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그럼요.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년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무엇으로 정치력을 보여줄 거냐.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의회가 힘을 가지고 뭐든지 다 밀어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보십시오. 상시청문회법 같은 국회법 개정안 문제 그리고 또 5.18 기념곡 문제 뭐 판판이 또 야당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권이 뭐 똘똘 뭉쳐서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박근혜 정부의 힘이 좀 딸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힘은 딸리는 겁니다만 의회 권력이 갖는 한계가 있죠. 대한민국은 행정 권력이 항상 우위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나 의회 권력이 행정 권력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는 걸로 저희가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아직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는
원래 4.13 이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지방선거라든지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의 대선 같은 예. 그런 구도를 복원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2012년 12월 19일의 대선과 네. 2016년 4월 13일의 대선은 민의가 많이 다르게 표출된 거거든요. 저희는 4월 13일 선거로 드러난 민심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9일, 2012년에 12월 19일 모델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을 걸고 도발하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 대표에게 이건 지시하겠습니다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5.18 기념곡의 그렇죠. 경우에. 예. 5.18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는 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거든요.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들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싸움을 자꾸 걸어놔야 된다. 예를 들면 민생 문제가 아닌 이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도 사실은 예. 청와대가 예민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 권력이 다수당이 됐기 네,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청문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문구 하나 바꾼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해서 해석하고 거기서 과잉 대응하는 거는 또 싸움을 걸겠다는 것이고 그 싸움의 주제가 네. 민생 이슈가 아니라는 데 저희는 주목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겠다. 이건 일종의 덫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인내하고 과거 같았으면 속된 말로 분기탱천했을 거거든요. 예. 어디다 대고 이러냐라고 했을 텐데 예, 예. 지금은 책임 있는 주체가 됐으니까 화를 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전략에 안 말려들면서도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네.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략적 인내라는 걸 좀 갖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선거 전에 네. 새누리당이 이길 거다라고 보는 조사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한 60% 예. 되죠.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고 조사를 해보면 이번 선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70% 넘게가 또 만족해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찍든 안 찍었든 어느 당을 찍었든 동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있으라고 생각한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부가 불편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이미 뭐 사실상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반에 저희 당이 주도해서 어젠다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와닿는 문제, 유권자에게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뭔가 뭐 싸움이 벌어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거는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가지고 지나치게 과하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국회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놓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아젠다 세팅을 할 때 우리가 좀 주력으로 가야 될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사회경제적 어젠다에 집중할 거라는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과 관련해서 국회가 결의안을 낸다고 했지만 또 그 언제 되는 건가 아직 속도가 안 나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거 우리가 요구한 법안도 아니다. 뭐 꼭 굳이 청와대에서 제2 요구가 온다고 해서 뭐 제2에 못 걸고 그럴 일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략적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덫이다. 그렇죠. 그 덫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공약한 것도 네.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저희가 상당히 선거 때 이런 걸 공약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절감했던 거 피부로 와닿았거든요. 반응들이. 네, 예. 그런 게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소득으로 이렇게 단위로하는 네, 거 네. 산정 기준을 워낙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걸 좀 단일하게 소득으로 단일화하자는 방안이라든지 기초연금을 정액하자라는 거든지
연기금의 공공 투자를 좀 늘려보자라든지 네. 그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 실업 문제라도 좀 네. 도움이 되게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먹혔거든요. 뭐 이 표현이 먹혔다 그러면 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네. 소구력이 있는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상하게 진행되는 구조조정 같은 문제도 예. 왜 당사자는 책임 안 지냐? 이 꼴이 된 데 대해서 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한테 전가하고 예. 본인들은 그냥 뭐 심하게 말하면 국고 지원 받아서 적당히 또 살아남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환노위 같은 데서는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죠. 주장을 했던 건데 맞아요. 줄기차게 반대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저도 몰랐을 정도니까 정치 평론을 한다고 하는 저도 몰랐을 정도니까 일반 국민들은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장하나 의원은 왜 저것만 해?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나 매달려서 해주는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하나 의원 같은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당장 언론에 기사화되는 이슈만 붙들고 늘어지고 네. 300명 국회의원이 또 야당 국회의원이 그것만 혈안이 돼 있으면 많은 걸 놓치게 되거든요. 네. 꼭 자기 아젠다로 붙들고 4년 내내 붙들고 가야 될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저는 19대 때 뭐 다 빵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성적을 잘 매기면 네. 야당 국회의원들이 예. 그 이전보다 좋았던 국회의원들도 많았고 특히 새누리당에 비해서 훨씬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과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되짚어 보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약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가지 않고 살림살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또박또박 이렇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다 꺼내놓고 보따리 풀듯이 다 꺼내놓고 이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일이라는 건 순서를 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 역량을 잘 타산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 역량 없는 할 수 없는 걸 막 과도하게 꺼냈다가 못하면 도로 저희들이 무책임해지게 되는 거기 그렇군요. 때문에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뭐 이미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30만 원 이거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20만 원 그것도 뭐 소득별로 주기 때문에 20만 원도 다 안 준다 막 이런 불편함을 네.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어르신들에게 준다면 그 자체로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용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연기금을 공공기관 확대하는 거, 투자 확대하는 거 이것도 꼭 필요하다. 김현명 교수께서 굉장히 강조했던 이슈인데 정책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정의당에서 내놓은 공약도 있잖아요. 5시 칼퇴근법 네. 일종의 이제 그 잡쉐어링 뭐 이런 네. 건데요. 그리고 평균 급여 300만 원 시대를 네. 열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좀 같이 합니까? 정책적 연대? 지금 정책적 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원 구성이 되면 네. 뭔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칼퇴근법 이런 거는 저도 상당히 주목을 했었어요. 이걸 네, 좀 네, 저희가 이번 총선에 공약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해서 네, 상당히 저희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는 이범 원장이 네. 상당히 저한테 강력 추천을 했거든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맞아요. 상당히 저도 매력적으로 느껴서 들여다 보니까 네. 이게 딱 부러지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당의 장하나 의원도 이 법안을 내놓은 게 있고 그래서 네, 상당히 저는 어쨌든 칼퇴근법이든 칼퇴근 컨셉이라는 걸 좀 정착을 시켜서 네,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일자리 나누기, 잡쉐어링이랑도 연결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저녁이 있는 삶이 그렇죠. 되는 거고 예, 부모가 저녁이 있으면 네. 아이들은 아침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아지는 네. 거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지는 그럼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네, 네. 거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공학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부러지게 이걸 해낼 수 있는 게 잘 안 와닿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이제 못했군요. 못 꺼내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컨셉하에 뭔가 좀 더 지혜를 모아보면 방법이 좀 나올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을 삶의 질을 바꿔주는 정치를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김대중 정부 때 주 5일제 하냐 마냐 뭐 안 된다 된다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결국 그게 정착이 되니까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5시 칼퇴근법이나 특히 이제 워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임금 300만 원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 그럼 뭐 최저임금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데 좀 공을 들여야 드려야죠. 근데 야당 찍어준 맛이 좀 아, 난다. 그럼 그거 해야죠. 뭔가 달라졌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칼퇴근법 이런 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조심할 포인트가 있는 걸 보면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생색내듯이 그랬죠. 예. 생색내듯이 예, 예. 그러잖아요. 뭐 좋죠. 저는 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임시공휴일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각지대인 사람 네. 제법 있단 예. 말이에요. 실제로 투표 날 다 쉰다고 생각하지만 네. 못 쉬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럼요.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칼퇴근법이라는 거나 칼퇴근 컨셉이 정착이 되면 자칫 정규직이나 대기업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누리고 그 부담이 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또는 알바나 이런 걸로 또 재생산될 수도 있고 그쪽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고려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눈에 띄는 우선 목소리가 있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네. 대표되면 그 과도 대표는 만큼 과도하게 부담을 지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기본 취지는 공감을 저는 하고요. 혜택은 골고루 좀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예. 임시공휴일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잘 정비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게끔 해줄 수 그럼요. 있거든요. 예. 근데 불쑥 던져놓고 무슨 매번 할 때마다 무슨 경제적 효과가 얼마니 이런 계산법만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좀 뭐라 천박해요. 그럴까? 좀 천박하죠. 예.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속물이죠, 속물. 속물 국가예요. 그리고 전부 이제 돈만 계산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렇지 않은 품격 있는 국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도 좀 이렇게 비정규직을 전반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전반을 좀 손을 봐서 좀 국민들이 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라면 그렇죠. 그런 제도 개선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 그러니까 효과.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현재 네. 질서, 우리가 기득 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 현재 질서라는 거는 그걸 떠받치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경제 권력의 상당 뭐 이렇게 부분이라 그럴까요? 네. 쏠려 있잖아요. 거대의 네, 재벌들이 그렇죠. 갖고 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네. 부담을 계속 전가하잖아요. 손실은 다른 사람한테 뜨는 게잖아요. 그렇죠. 이익은 혼자 정부도 다 가져가고 예.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걸 경제 권력이 떠받치고 있는 힘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네. 좋은 정책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한 경제 주체, 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주체와의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 원하는 대로 좀 진보를 시키는 진일보시키고 다른 부분은 또 양보하고 이런 게임의 그렇죠. 룰이라 그러니까 딜이 불가피한데 예, 예. 막 불복시키듯이 항복해라 무릎 꿇릴 수는 없는 게 정치 방식이라 그렇죠. 저희가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더딜 수도 있는데 왜 빨리 성과 안 내냐 이러면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또 억울하고 속상해할 수도 있는 거라서 당장에 좀 보여지는 것부터 작지만 보여지는 것부터 잘 보여드려서 이 동력을 또 만들어내고 대기업도 한편으로 압박하고 한편으로 설득해서 경제 권력을 움직이는 그 집단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네. 국회 폄하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네. 개헌의 점에서 무슨 네. 직기 바꾼다 뭐 이렇게 국회 때리기가 또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 국회 때리기는 여소야대에서 국회 때리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의도가 좀 있다고 보여져서 국회가 뭐 잘한 건 없습니다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프레임을 딱 짜버리면 국회 무용론 뭐 이런 걸로 프레임을 짜면 역으로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걸 옥죄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 찌질한 모습, 안 네.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럴까? 사실은 의도나 목적이 분명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네. 차분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좋은 반면에 네. 지금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선거 때 기자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얘기한다 언론에서. 네. 근데 우리가 공약은 매일 발표하거든요. 네. 매일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기사 안 써주지 않냐. 근데 좀 지내놓고 나면 정책 없다 그러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발표할 때는 안 써주고 지내놓고 나면 안 한다고 나무래고 선거 끝난 데부터 제가 그랬어요. 모든 이번에 민심을 잘못 읽었다라는 책임을 여론조사 회사에게 떠넘기는데 나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거 몰랐냐? 유선조사가 간다 한 개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풀려서 쓴 게 누구냐? 언론 아니냐? 이게. 네. 의도했었던 거 아니냐? 왜 그 반성은 없냐? 이렇게 나무래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비겁하네요. 알죠? 아는 거죠, 사실은. 네. 아는 거. 예를 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야당이 압승하는 여론조사가 쏟아졌다면 저는 신문에 그렇게 안 썼을 거라고 봐요. 작게 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팟짱이 소중한 겁니다. 이게 정책 설명을 의원 한 분에게 무려 60분간의 네. 기회를 드리고 전 세계 190개국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네, 훌륭합니다. 예, 네, 많은 네. 분들이 봐주시는데 저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 그렇죠. 그 감시의 눈을 보면서 정치를 하면 이렇게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앞서 뭐 저희가 이제 정책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 1년 7개월 정도 남은 대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뭐 도하 언론에 도배질되는 한 분이 계세요.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드디어 이제 그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뭐 그 해석은 네. 상당한 의지를 표명한 걸로 대권에 뭐이 용어도 자체도 뭐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 대선 출마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확인이 됐는데 네. 꼼꼼히 읽어보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논리를 구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특성이 좀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분이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대한민국 대선에 대한 경험적 스타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집권 세력이 발탁한 네. 집권 세력이 영입한 대선 후보가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역사에서요? 없죠. 현직 대통령이 누군가를 대선 후보를 부양을 하고 네. 발탁을 해서 밀어주면 그 사람은 자생적 후보가 아닌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그 구도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면 네.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박의 후보, 그렇죠. 박근혜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대선을 나가겠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 전 치명적으로 초반 세팅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통합을 얘기하시던데 네. 우리 사회 통합이라는 거는 뭐 제가 굳이 시비를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강자가 양보를 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통합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합이라는 게 수평적으로 양자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한 발씩 물러나 이건 통합이 아니거든요. 네네. 똑같이 한 발씩 물러나면 약자는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개념도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만약에 균형과 통합을 이루려고 했다면 네. 미국에 대해서는 대항을 하고 예? 미국에 대해서는 좀 버티고 네. 약소국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게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 과제가 통합이라는 데는 상당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통합을 어떻게 이룰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발언이라서 네. 이 정도 뭐 내공과 이 정도 고민과 이 정도 준비면 저는 대권 후보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되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걱정할 후보는 아니다. 야당이 걱정할 만한 후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희 당에 예. 갖고 있는 진보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상대를 좀 경시하는 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이명박 후보나 네. 박근혜 후보 상당히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우습게 보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만 네. 제가 이러저래 따져 보니까 반기문 후보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네. 그렇게 센 카드일까? 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네.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소설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반기문 후보 만약 후보가 됐다. 네.
본인이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유일하게 만약에 또 내세울 게 있는 게 충청 대통령이라는 네, 것일 네. 테요. 충청이 중간 지대에 있으니까 통합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네. 충청 대통령, 호남 대통령, 영남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민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서민 대통령. 근데 그분은 서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나 시대 흐름도 좀 잘못 짚고 있다고 봐요. 그잖아요. 만약에 충청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라는 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왜 반기문을 뽑습니까? 안희정을 뽑지? 훨씬 더 젊고 참신하고 역동적인 카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충청인의 선택은 안희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된다. 이번 대선에서 네. 충청이 누가 충청에 기반을 둔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본다면 네. 포커스를 이렇게 좁혀서만 본다면 왜 반기문을 뽑겠냐 이거죠. 안혜정이라는 훨씬 나은 대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음 대선이 네. 충청이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이렇게 안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서민을 대변하느냐, 누가 보통 사람들,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느냐 이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그 부분의 메시지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곳곳을 다니는 일정을 잡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경주 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마을운동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박의 배를,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외교관 출신들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친박의 배를 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관문은 친박의 배를 타고 당내 내부 경선을 잘 통과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다. 왜냐하면 뭐 모든 후보들에 비해서 최대 강자, 절대 강자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닐 거예요. 그 유엔 사무총장 되는 과정도 잘 보면 네. 유엔 사무총장 만들어준 분은 딱 부르지게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없었으면 반기문 총장이라는 카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반기문 카드를 성사를 시켰느냐. 네. 노무현 대통령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하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을 하니까 제3세계 우리 흔히 말하는 네. 나라에서 먹힌 거예요. 아프리카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니까 네. 이 나라 대통령이 이러니까 그 나라 출신 후보들은 얘기가 된다 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 다시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가 성립이 되려면 네. 강력한 반박 또는 비박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이 각을 세우면서 네. 그 대안으로 반기문 후보를 띄우면 얘기가 되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유승민까지는 각을 안 세우더라도 예.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네. 지금은 친박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 그림은 성립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지금 바닥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힘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됐지만 2009년 서거 때 한국에 있었지만 그 가지 않았어요, 봉화에.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이게 그래서 한때 정치권의 반기문스러움이라는 얘기도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그렇다 이런 그렇죠. 평가들이 네. 제가 뭐 그 부분까지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선거 과정으로 들어오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 네.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성공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흠들이나 그럴까요? 처신들의 상당 부분이 나오겠죠.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주자 뭐 여럿 있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측면도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유일한 후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새누리당 내부 경선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친박 정당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네. 이른바 친박당이 된다라고 하면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특히 받아들이더라도 후보로까지 밀어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당내 치열한 친박 비박 간의 권력 투쟁에서 비박이 이기지 않은 이상 네.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유승민보다는 아마 이제 지금 단체장으로 나가 있는 분들에서 더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원래 그나마 죄송합니다. 그나마 대선 후보라고 앞장 내세웠던 분이 김무성
네. 전 대표인데 사실상 무너졌잖아요. 또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네. 그 대선 주자가 없어요 지금. 오세훈 떨어졌죠. 김문수 그렇죠. 떨어졌죠. 다 떨어져 버리니까 없어요. 이른바 불임 정당이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유승민 의원은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이 불임의 기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친박이 아주 저는 영리하게 반기문 카드를 써서 시간을 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양수 겸장이죠. 반기문 카드를 띄웠다 이게 살아가면 네. 계속 밀고 가는 거고 안 되면 어느 순간에서 그냥 시간 벌기로 페이스메이커로 쓴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소모품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계속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설사 살아가더라도 네. 2017년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그런 대선 후보로 서기는 어렵다고.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와요. 반기문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떨 것 같냐. 오늘 아침 리얼미터 CBS 저희는 여론조사. 저희 정치에 갖는 특징은요. 네. 정치권 밖에 있으면 지지가 올라갑니다. 한국 정치의 딱, 특징.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네. 지지율이 떨어지고 욕 먹습니다. 저도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 이철희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제가 방송만 하고 다닐 때 네. 대학 강연 같은 데 가면 네. 그래도 꽉 찼거든요. 사람들이 꽉 차고 네, 앉아서 네. 듣고 막 예, 예. 애 안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는데 네. 그저께 어느 대학 갔더니 네. 다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정치에 이 몸을 담기 시작하면 네. 감당해야 될 그런 대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칼날 위에 서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교도소에 담장을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삐끗하면 그냥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3파전이냐 2파전이냐. 그러니까 지난번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3파전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아니면 또 2파전으로 해야 승산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1대1로 붙으면 이기죠. 1대1로 붙으면 쉬운 싸움이죠. 새누리 대 야권. 그렇죠. 1대1로 단일 붙으면 후보. 싸움이죠. 예, 예. 근데 1대1이 못 이기기 때문에 3자 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1대1보다는 3자 구도가 낫기 때문에 3자 구도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상수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상수는 안철수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이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대선까지 완주하는 거잖아요. 이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상수가 하나 존재하면 네. 이분을 대표 선수로 야권의 대선 주자를 옹립하지 않는 이상 네. 1대1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당인데 네. 제1당인데 하물며 네. 후보도 못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당이 후보 내는 거고 안철수 대표 있는 거고 새누리당 후보 내면 3파전 또는 저는 4파전까지도 가능하다고 정의당 생각해요. 후보까지. 정의당뿐만 아니라 예. 또 제3의 네. 제4의 후보가 저는 등장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정의화 의장이나 이런 움직임들도 네. 손학규 전 대표 움직임들도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3파전 내지는 4파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전제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네. 3파전으로 해도 야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이번 4.13 총선에서 보여졌잖아요. 네. 만약에 졌다면 무조건 1대1로 가야 된다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었을 거예요. 총선에서는 3파전으로도 여소야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단일화 하자는 논의가 설득력 있게 좀 어려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파전을 전제로 네.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잘 되면 시너지 효과도 납니다. 야권의 이른바 마켓시어가 늘어나서 네. 순기능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뭐 잘하면 단일화하거나 연대할 수도 있는 그림도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 우리가 이기고 다음 네. 대선도 이기고 준비된 후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네. 잘하면 20년 집권도 가능하거든요. 20년 집권. 네. 네. 제가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무대 관리를 참 잘하면 좋겠다. 무대 관리. 예, 왜냐하면 이렇게 후보들끼리 예. 이번이 아니면 그냥 세상 망하는 것처럼 붙어가지고 예. 한 사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초토화되는 그런 예. 뭐 경쟁 구도가 아니라 예. 상생의 구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럼 뭐 이명박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싸웠지만 네. 둘 다 순차적으로 집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10년 시대 열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당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당을 온전한 정당으로 만드는 게 우리 숙제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렇군요. 이철희 의원께서 팟짱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총선에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20년 집권의 시대를 열 수도 있도록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무대 관리를 잘해서 순차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오로와 나싱 게임으로 가면 그야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하다 이런데요. 한번 선수들을 한번 놓고 보죠. 야권에 굉장히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우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라 네. 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손학규 전 대표를 잘 아는 사이고 네. 그분 밑에서 일도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도전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 개인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야권 전체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안철수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나 대권 열망을 갖고 권력 의지를 불태우는 거는 저는 뭐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야권이 이기는 길, 대한민국을 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게 내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잘해서 내가 선택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무조건 내가 대통령 되는 그림으로 하다 보면 또 당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유권자들이 볼 때 저것들 또 저런다라 조금이라도 뭔가 이기니까 또 저렇게 난리 피운다라는 소리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도동방이죠. 저는 공멸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정서가 강하거든요. 자기 혼자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본 정치인 중에는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전체에 도움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당으로 가실. 모르죠. 정치는 뭐 살아있는 생물이긴 합니다만 네. 얼핏 짐작에 저는 국민의당 후보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로요? 뭐 정해져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인데 왜 자꾸 그렇게 구애를 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네. 경쟁을 통해서 누가 뽑히는 게 아. 흥행으로서도 훨씬 좋죠. 컨벤션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예. 손학규 전 대표는 네. 제가 짐작컨대 통합을 한번 당 대표로 계실 때 그때 야권 통합을 한번 그렇죠. 만들어냈잖아요. 민주통합당인가요? 네. 뭐 통합민주당인가요? 민주통합당. 예, 네. 그걸 만들어내셨잖아요. 근데 후보가 안 됐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걸 양보하고 당 통합이라는 걸 네. 만들어냈는데 결국 나한테 당권도 양보했잖아요, 당시에. 네.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거는 당신 생각에 네. 객관적으로 어떠냐와 상관없이 그분 생각에는 불공정 경선에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있다면 네. 국민의당 가서 후보가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 데 가서 경쟁할까? 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라리 60년 전통을 가진 이 당이 좀 더 공정한 룰을 잘 내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네. 여기 와서 경쟁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쟁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불펜 투수론을 제기했어요. 몸 풀고 있겠다. 좋죠. 네, 좋은 건가요? 좋죠. 네. 옛날에 선동열 선수는 네. 불펜에서 몸만 풀어도 네. 게임에 영향을 줬다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 네. 저는 요즘 박원순 시장도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안 지사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실제로 본인이 나가냐 마냐 이걸로만 언론이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안희정 지사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뭘까? 나머지 뭐 도정 열심히 하고 이 당을 제대로 좀 자리 잡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당이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하라고 조언하는 것과 별개로 대권 게임과 관련해서 안희정도 있습니다라고 네. 보여주는 거는 저는 도움이 되는 네. 정치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희정 지사의 정치력이 정말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잘하고 하시는 있는 거군요. 거죠. 네. 근데 본인은 너무 정치화돼 있어가지고 당분간 인터뷰를 자제하시겠다고 저희가 저희 방송에 좀 나오시라 그랬더니 네. 당분간 못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고민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뭘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목소리 어떤 이제 분명하게 측면에서? 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반기문 총장에 대한 입장 이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뭐 건가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객관적으로는 대선 주자의 일인이잖아요. 네네.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으면 네.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네. 정당 대표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관심을 갖거나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뭐 나쁘게 말하면 시장직 열심히 하고 있다가 네. 대선주자들이 다 자빠지면 다 안 되는 카드로 검증이 되면 나서겠다. 이거는 권력 잡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네. 뭐 이렇게 잘 선택해서 자기 목소리 내는 건 좀 필요하다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지도부가 이제 대선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다고 돼 있는데 8월에 합니까? 9월에 전당대회요? 예. 아직 언제 날짜가 하는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그건 뭐 정합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흔히 전준이라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당선자 총회에서 네. 날짜 범위를 준 거죠. 구간을 8월 말 네. 9초 정도로 네. 해라 이렇게. 8말 9초. 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날이 좋겠다는 거를 전준이가 특정을 하는데 대개 보면 네. 정치적 의도 없이 날짜를 잡는데 행사장이 빌려지는 거에 따라서 날짜가 장소 섭외가 되는 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장소 섭외가 언제가 되는지 저희가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 국회의장이네요, 이제. 아직 아니죠? 아니죠. 29일 까지죠. 29일까지네요. 네. 아직은 남았네요. 이 참 19대 국회 길어요. 오늘 하죠. 오후 4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새 한국의 비전. 예, 새 한국의 비전을 출범을 합니다. 많은 여권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른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이 친박당으로 기어이 가겠다고 한다면 이른바 중도 우파 정당을 새롭게 구성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당 출연의 가능성에 길을 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요. 그분도 대선 출마하실까요? 우연히 당선자 신분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만났어요. 원래 알던 사이니까 덕담을 해주시고 가던데 네.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 이 맹장이 들어와서 든든합니다 이러고 이제 덕담 해주시고 가셨는데 오. 저한테 뭐 상당히 호의를 갖고 계신 예. 분이 사이니까 그런 건데 네. 저는 그분의 역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새누리당이 좀 외람된 편으로 만약에 가능성입니다. 철저한 친박당으로 자리매김 된다면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국민의당이 철저히 친한당으로 자리매김 된다면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여건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새누리당도 마음을 못 두겠고 국민의당도 아닌 것 같고 네. 하면 이제 우리 당으로는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 당이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누구누구의 당이 되지 않고 네. 정말 괜찮은 정당, 네. 공당이 되면 대중정당 또는 국민정당이 되면 네. 저는 정의와 같은 분도 우리 당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어. 이 당이 누구누구의 당이 아닌 네. 지금보다 더 공당과 넓은 대중정당으로 국민정당화 된다면 네. 저는 그 두 정당이 닮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당에 와서 네. 한국 정치를 바꾸자 이럴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그릇이 되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 당 가서 뭔가 해보는 게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저 당이 열려 있구나. 내가 저 당 가면 내 몫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당으로 네. 그렇게 큰 그릇으로 우리가 탈바꿈하는 노력을 계속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 그분들도 합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분들이 안 합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네. 그런 당이 되는 노력, 더 큰 정당이 되는 노력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사실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네. 사회 경제적 어젠다라 그럴까 이슈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네. 어떤 경우는 좀 레디컬한 거죠.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추도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이 진보적 해법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네. 그거는 대중적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렇죠. 보수적 해법이 안 먹히잖아요. 네. 이미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해법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진보적 해법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거부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치라는 거는 진보적 해법, 보수적 해법, 중도적 해법 이걸 영역별로 나눠서 잘 믹싱해서 네. 잘 균형감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의 교재에 딱 얽매여 가지고 네. 모든 거를 진보의 틀로 다 이렇게 재단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이게 뭐 중도 노선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유권자에게 네. 국민들 삶에 부합하는 정책이 뭐냐 라만 그 기준으로만 따지면 네. 중도냐 진보냐 보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최소한 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진보적 해법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앞서 이제 전당대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대 일정이 정해져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 이제 대선 일정을 좀 짜야 되잖아요. 이제 컨벤션 효과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나올 만한 선수들 다 나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게 좀 좋겠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을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당내. 그럼요. 한 정당이요. 네. 다른 나라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경선 네. 크게 보면 공천이잖아요. 네. 이 공천 프로세스 또는 당내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게 좋은 정당이냐 나쁜 정당이냐가 판별이 돼요. 좋은 정당은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새누리당도 왜 경선 관리 잘못해서 인재 당시 그렇죠. 경기지사가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당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우리는 뭐 빈번하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체의 관점에서 이 공천 과정, 네. 경선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쩌면 경선 프로세스 들어가기 전에 네. 이 당을 그런 체질로 바꿔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못 해놓고 만약에 또 들어가면요, 경선 룰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첨예한 사람이 경선 룰 갖고 싸우는 예, 거거든요. 그럼 예. 또 풍지박산 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난장판 되는 가능성이 커서 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할 일이 많아요. 의정 활동을 통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주목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을 경선을 관리하고도 넉넉하게 유지될 정도의 네. 정당으로 체질 개선하는 게 필요한 거라서 그 숙제는 제가 좀 많이 짊어져야 될 숙제거든요. 그게 금년에 해야 될 큰 숙제입니다. 이거 못하면 내년에 네. 또 제가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큰 숙제를 맡으셨네요. 중요한 숙제. 저만 하는 건 아닌데 원래 이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네. 예.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 위에 전략홍보본부장도 있고 또 제 옆에 홍보본부장도 있고 또 뭐 여러 대표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도부가 같이 고민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그 경선 룰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막 할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뭐 문재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친문당. 아니 문재인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좋은 후보라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선택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정되는 프로세스는 네. 누가 봐도 저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만약에 네.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 요식행위 아니야? 이래 버리면 멀쩡한 후보도 네. 그런 레터리가 붙으면 네. 손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아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절차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 절차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누가 될지 모르는 룰이 가장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될지 정해져 있으면 공정하지 뭐, 않는 그렇죠.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한 룰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뽑히는 게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뭐 꼭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는 걸 떠나서 문재인 네. 후보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고요. 나머지 분들도 공정하다고 하면 네. 다 돌아서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승복할 거 아닙니까 결과에? 그러면 다 힘을 합쳐서 여러 사람이 나 선거를 뛰게 되는 네. 구조가 되는 거니까 당력도 배가 되고 유권자들도 흔쾌히 찍으러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의 몫인 거라서 아마 저는 문재인 후보든 또 다른 후보 누구든 네.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잘못 관리하면 네.
본선에서 더 데미지가 커지기 때문에요.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다 저는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러면 내년 그 대선 그 경선 일정이 잡힐 텐데 정의화부터 문재인까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가능성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저희가 이러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는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건데 뭐 저희가 정의화 의장을 우리 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당이 그런 분들 예를 네. 들면 뭐 완전히 좀 이렇게 우클릭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 대중이 지지하기 어려운 정당으로 새누리당이 가고 네. 또 인물 정당으로 성격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쪽으로 국민의당이 간다면 나머지 세력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정당으로 저희 당이 네. 포지셔닝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큰 정당, 그러니까 더 큰 국회의원 수가 많은 더 큰 정당이 아니라 더 많은 유권자들을 안을 수 있는 더 큰 정당으로 가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더 큰 정당이 있을 때 유럽의 복지국가처럼 네. 장기 집권도 가능하고 장기 플랜도 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네. 공학적으로 다 불러 모아서 이 안에서 뭔가 또 그릇을 만들어 봅시다. 흔히 말하듯이 세판 짜봅시다. 예. 저는 그건 아닙니다. 이 당은 저는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을 전제로 이 당이 더 넓은 정당, 유럽의 3인당처럼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그런 유력한 정당, 네. 강한 정당, 큰 정당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겠어요. 올 하반기에. 네, 올 하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년 상반기? 이게 이제 대선에 임박하면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생기는데요. 네. 우리 흔히 정계 개편이라고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막 임기 시작해요. 예. 총선은 4년 뒤에요. 예. 마음이 안 급해요. 마음이 안 급할 것 같고 또 요즘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예. 문제인데 자기 당에서 대통령 나오느냐가 그렇게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2012년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 재선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많이 지금 공통적인 생각이라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선거로 표출된 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느 순간 정치인들끼리 이합집산해서 뒤집어 버리는 것도 일종의 선거 불복이에요.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걸 할 때는 충분히 대중을 설득하고 유권자로부터 동의받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지나치게 언론이 공학적인 게임의 논리만 빠져서 보는데 왜 우리 선거 때 보면 언론이 이 경마식 보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경마는 누가 이기는지 예, 막 예, 보는 예, 거잖아요. 예. 저는 경마 보도가 아니라 거의 투견 보도예요. 투견 보도.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누가 어디를 물고 뜯고 있고 어디가 더 험하게 싸우는지를 보는 투견 보도랑 똑같은 투견 중계예요. 이거는 경마 중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국회도 또는 여야 정당들이 민의에 충실할 수 있게끔 잘 옆에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요. 자꾸 싸우라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 네. 그 자꾸 당신들은 조롱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좋지 않다고. 그렇군요. 아, 투견 중계. 정말 그 기성 언론들이 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제 내주 월요일 국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상임위는 정하셨어요? 저는 법사위를 가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1번 법사위. 삼지망까지 쓰잖아요. 근데 뭐 1번으로 해주시겠죠. 아, 그래요? 오. 그 인기 있는 상임위도 아니니까. 왜요? 그래도 근데 법사위는 주로 이제 그 법조인들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저는 비법조인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법사위에.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법조 네트워크가 네. 저는 뭐 좀 문제가 있다 좀 생각하는 편이고 네. 노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비법조인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노회찬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법사위를 갔는데 국정감사 같은데 하러 뭐 네. 검찰청 이렇게 가면 마치 홈커밍데이 같더라는 거예요. 본인만 그때 16명인가 상임위원회 예. 14명이 법조인 출신이고 사법고시 출신이고 네. 두 명이 아니었는데 한 분은 법학 교수였고 한 분이 노회찬 유일하게 본인이 아웃사이드였는데 네. 자기들끼리 손오배로 다 네트워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법지인이 사실 법사위를 좀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법을 알면서도 개혁적 의지가 있는 사람들
를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런 팀을 좀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내부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겁니까? 여당이 하는 겁니까? 그건 뭐 저기 알 수 없습니까? 원구성 협상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고 그건 뭐 법사위는 저는 놓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과거에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예. 할 때 지금 창원시장 하시는 안상수 시장이 법사위원장을 예.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야당이 법사위원장 지고 털어버리는 우리가 법사위원장 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사실 해줄 거 해주고 이랬는데 네. 그래서 이게 법사위원장이 중요하죠. 그다음 운영위원장이 중요합니다. 네, 운영위원장 매우 중요하죠. 운영위원은 청와대 비서실을 관리. 이제 피감기관으로 예, 두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예결위가 중요하잖아요. 예. 기재위 같은 것도 예. 중요합니다. 근데 예결위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이 못 넣는 게 운영위, 예결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 그렇죠. 법사위 양보해야죠. 법사위는 당연히 양보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법안 심사 사실 이제 법은 야당이고 예산은 여당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협상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만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로 네.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하기 때문에 원 구성 끝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이제 사줄까요?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뿌리면 어떡하지? 예, 끝으로 이제 개원 등원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국회 의정 활동하실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어디 가면 제가 요즘 뭐 어떤 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라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한사코 안 나가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구 분들은 지금도 사실 바쁘거든요. 지역구 인사 다녀야 되고 네. 지역구 일들 인터뷰를 못 해요. 행사가 인터뷰를. 많아요. 예, 행사 근데 때문에. 비례는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로 의원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이런 비례가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은 지역구 의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당을 위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구 부담에서 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약속 지킬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때까지는 정당 투표로 당선된 만큼 이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친구 왜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지역구 안 갔냐 이런 불만 갖고 계신 분들도 전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니 이제는 좀 마음 푸시고 잘하는지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팟짱에 자주 출연해 주시고요. 네. 당 상황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고정 출연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